삶의 유한성을 깨달을 때 생기는 일. 초긍정인에게 찾아온 암. 내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것은 4년 전 가을이었다. 나는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몇 달째 몸이 좋지 않은 느낌이 계속되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놓은 시기였다.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검사 결과가 암이라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상대방의 소리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몰라서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간신히 입을 떼서 이렇게 물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는 건가요? 수학이 넘어 간호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종양 전문의와 유방암 전문 외과의 선생님을 만나시고 치료를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또 한 번 입을 떼지 못하고 전화기만 들고 있었다. 무슨 말을 더 물어야 할지 몰라서 몇 마디 머뭇거리다가 전화를 끊었다. 힘이 쭉 빠진 채 앉아있다가 연구실을 나왔지만 도저히 그 길로 집까지 갈 기력이 없었다. 그러다 학과장님의 연구실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무작정 들어갔다. 학과장님은 나이 많으신 사람 좋은 학자였다. 병원에서 제가 암이라고 하는데요. 학과장님은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셨다. 나가서 맥주나 한잔합시다. 학교 근처에는 학과 동료들과 가끔씩 가던 라이벌이라는 이름의 맥주집이 있었다. 학과장님은 암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도 않았다. 대신 맥주를 시켜놓고 학과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 여러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원래 성격이 밝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였기에 그때도 나는 그곳 라이브러리 맥주집에서 마음이 다소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마음이 가라앉으며 좀 더 객관적으로 내게 닥친 상황을 들여다보게 됐다. 의사들을 알아보고 각종 검사를 예약하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병원에서는 암덩어리가 너무 크다고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암 크기부터 줄이고 그 후에 수술을 하자고 했다. 항암 주사를 지속적으로 맞기 위해 캐머포트를 몸 안에 넣는 수술부터 시작했고 그때부터 암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나에게 암 투병을 준비하는 일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같았다. 생수를 쟁여놓고 투병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들을 준비하였다. 학교 수업은 어떻게 할지, 병원비는 어떻게 할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다.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의지를 세우는 일이었다. 일단 어느 정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나니 그 전보다는 기운이 나기 시작했다. 그 후 가족과 이웃의 도움 덕분에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겨우겨우 지속할 수 있었다. 6개월에 걸쳐 항암 치료, 절제 수술,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빠짐없이 학교에 나가 강의를 계속했다. 일반적으로 유방암의 표준적인 항암 치료는 3주에 한 번씩 이루어지곤 하는데 나의 경우는 억지로 백혈구 생성을 자극하는 주사제를 맞아가며 2주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다소 빠른 스케줄로 진행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머리카락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빠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발을 쓴 채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하게 기력이 떨어져 도저히 서 있을 수 없기에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의자에 앉아서 수업을 진행했다. 병가를 낼 수도 있었지만 암 치료 시작 전부터 마음먹어왔던 것을 지켜야만 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강의는 절대 빼먹지 않겠다는 것, 그 목표와 의지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 힘든 치료를 견디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다. 대신 강의 말고는 기타 학교와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는 전혀 맞지 않았다. 그 때문일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학기가 교수로 일하던 10년 중에서 가장 여유 있게 지내온 학기가 되었다. 나의 수술을 맡아준 외과 의사 선생님이 내게 들려준 말도 싸움을 준비하는 나에게 힘을 주었다. 당신은 아픈 것이 아니라 단지 암이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암을 해결하면 됩니다. 초긍정적인 성격인 나에게도 항암 치료는 결코 쉽지 않았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살고 싶은 의지가 떨어지는 것이었다. 초반에는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뒤척이며 울기만 했다. 그러다 한 주일씩 버티다 보니 이토록 힘든 치료를 제법 감당할 만해졌고 차츰 그 고통에 적응하는 것 같았다. 힘든 치료를 버티는 데에는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빼놓을 수 없다.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던 친오빠가 여러 번 찾아와 도와주었다. 학계에서 존경받는 학자인 오빠는 늘 바쁘게 일을 해야 함에도
작업용 컴퓨터는 들고 오지도 않았고 매번 음식을 직접 해와서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았다. 항암 주사의 부작용으로 치료기간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집안에서 거동도 못할 만큼 힘들었는데 이런 내게 오빠가 들려주는 이런저런 경제학 이야기는 적잖은 위로가 됐다. 듣다 보면 기운이 조금씩 생기는 듯했다. 한국에 있는 평생의 절친이자 의사인 내 친구, 그리고 친언니도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연락하며 내가 어떻게 치료받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상담해 주었다. 오클라호마에서 가족처럼 지내던 교회 성도들과 친한 이웃들도 수시로 찾아와 도와주었다. 샌디에이고에 사는 친구 콜리는 크리스마스와 설 휴가라는 장장 2주에 걸친 긴 시간 동안 내내 우리 집에 와 있었다. 명절인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내가 걱정스레 말하니 플로리다에 있는 시댁에 안 가도 되니 더 잘된 거 아니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시댁이 불편하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 마찬가지인가 보다. 항암 치료. 그래도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전부터 한국으로 직장을 옮기기로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 처음 투병을 시작할 때 나는 의료진에게 6개월 후 한국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라고 말하니 의료진의 대답은 이사 가는 것을 미루라는 지시였다. 수술, 항암 주사 치료, 방사선 치료로 구성된 유방암의 전체적 치료 스케줄을 대략 1년 정도로 잡는다는 얘기였다. 나는 이사를 미루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을 둘러보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국제 이사를 감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직장을 옮기고 오랫동안 지내왔던 삶의 터전을 바꾼다는 점도 분명 큰 스트레스가 될 것이 뻔했다. 결국 6개월간 치료를 받아본 뒤 내 몸이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예 포기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해 12월 초에 미시간 대학교를 다니던 딸의 졸업식이 있었다. 어떻게든 졸업식에 참석해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다. 나는 꼭 졸업식에 갈 수 있도록 항암 치료와 수술 날짜를 잡아달라고 의료진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감사하게도 나의 의료진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 스케줄에 최대한 맞춰서 진행해 주겠다고 하였다. 수술하기 사흘 전에 드디어 딸의 대학 졸업식을 갔다. 항암 치료로 머리는 다 빠졌고 몇 달 동안 거의 먹지 못해서 몸은 바싹 말라버렸다. 그래도 딸의 졸업식만큼은 함께하고 싶어 나는 꿋꿋이 가발을 쓰고 미시간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딸의 졸업식에서 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뒤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진을 바꾸지 않고 있다. 제법 글솜씨가 좋은 내 딸이 그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써놓은 글을 읽어보면 나와 딸아이 우리 두 사람이 그때 얼마나 앞이 막막한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나를 담당한 의료진과 환자인 나는 다행히 코드가 잘 맞았다. 그들은 내게 투병 중이라고 해서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월요일과 수요일에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항암 치료는 항상 목요일로 정해서 받기로 했다. 나의 일정은 늘 똑같이 지나갔다. 목요일에 치료를 하면 그로부터 2, 3일은 죽은 듯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 억지로 몸을 일으켜 교회로 갔다. 치료 중에도 교회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는 일은 절대 거르지 않았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다시 강의를 하러 갔다. 흔히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치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를 증명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나를 담당한 종양내과 의사가 써놓은 나의 차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Pleasant Aging Professor, 즉 밝고 긍정적인 동양계 교수.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마치자마자 나는 곧바로 비행기를 탔다. 마지막 방사선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이틀 후에 한국행 비행기를 탄 것이다. 한국에 정착한 초반에는 이런저런 건강 문제가 있었지만 나는 꿋꿋이 잘 적응해 나갔다. 수술 후유증으로 오른팔을 쓰는데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으로 방사선을 쏘이면서 입은 화상이 한동안 나를 괴롭혔다. 호르몬 치료의 영향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고 뼈가 약해져서 걸어가다가 잠깐 발목을 삐끗한 것이 그대로 골절이 되어버렸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내 약해진 몸 상태가 암치료 후유증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노화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암세포가 어디론가 전이 될까봐 혹시 재발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한국에 돌아온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어깨뼈에 종양이 보인다는 검사 결과를 들었다. 유방암은 완치율이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만큼 전이될 확률도 높은 암이다. 치료가 끝난 뒤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새 이렇게 전이가 되었다면 당연히 오래 살 가능성은 없는 게 아닐까 낙심하고 우울한 상태로 며칠을 보냈다. 그때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던 내게 딸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만약 5년밖에 못 산다고 하면 그 5년 동안 계속 울고 있을 거야? 딸의 이 말이 마음가짐을 다시 바꾸게 만들었다. 내게 남은 기간이 얼마가 되던지 그것을 헤아리지 말고 그냥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자. 이 생각만 하게 됐다.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나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농담을 할 여유까지 생겼다. 가령 지금 살고 있는 교수 아파트가 5년만 살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내 인생이 5년 남았다고 생각하면 집값 비싼 서울에서 집 살 걱정 따위는 안 해도 되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다행히도 어깨뼈의 종양은 최종 조직 검사 후 악성이 아니라고 판명 났고 나는 여전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 기쁜 일, 슬픈 일은 다 우리 삶의 일부이다. 삶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어떻게 살지는 우리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근래 들어 암은 너무나 흔한 병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암을 진단받는다.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가 하면 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다.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여전히 암은 두려운 병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참으로 특이하게도 많은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 암을 진단받은 후 공포와 슬픔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이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더 높다는 것이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주어진 삶을 더 가치 있게 바라보도록 만든다. 성공하는 삶은 아무런 어려움 없는 편한 삶이 아니다. 내 삶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삶을 더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죽음에 대해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산다는 것은 오히려 삶을 더 밝힐 수 있게끔 한다. 삶의 유한성, 목표를 바꾸게 한다. 행복은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기제다. 나이와 상관없이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사회적, 정서적 목표를 더 중요한 목표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길고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의 차이다. 인생의 죽음, 즉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의미 있는 목표를 선택할 수 있고 남은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과의 로라 칼스텐슨 교수는 사회정서 선택 이론을 설명한 바 있는데 이는 남아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 때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늙음보다는 젊음을 당연히 더 선호하며 열심히 추구한다. 그러나 젊은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행복의 비교 연구를 보자면 노인이 더 행복하다는 결과를 얻게 된다. 칼스텐슨 교수는 그 이유가 인생을 무한한 것으로 보지 않고 죽음을 수시로 의식적으로 떠올리면서 자신에게 살 수 있는 날이 한정되어 있음을 생각하는 차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젊을 때에는 죽음이 온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 칼스텐슨 교수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사람들은 에너지나 정신적 자원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변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치체계의 변화를 만든다. 젊었을 때는 커리어와 관련된 업적을 이루고 지위와 명성을 높은 가치로 두는 경향이 있다. 스스로 지나치게 일에 대한 야심이 유난히 강한 경우가 아니라 해도 가치체계는 성취 중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에너지와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나이 든 사람들은 정서적 목표로 가치체계를 바꾼다. 예를 들면 청년들의 경우 지금 당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정치인, 성공한 기업가,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의 경우 같은 질문을 던지면 대답은 달라진다. 가족들, 자녀나 손주들을 먼저 만나고 싶다는 대답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가치 체계가 바뀌는 것은 정서적 조절 또한 바뀌게 만든다. 아무래도 정서적 조절 능력으로 보자면 젊은이보다 노인들 쪽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인생의 목표와 가치 체계,
정서적 조절, 나이와의 관계를 연구한 사회 정서 선택 이론을 HIV, 에이즈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다. 이 환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살 수 있는 날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이 환자들은 사회 정서적 목표를 더 중요한 목표로 선택한다. 사회 정서적 목표를 추구하는 삶이 현실적인 커리어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보다 행복의 정도가 크다는 결론이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길고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사람들은 죽음을 강하게 인식하게 될 때 나머지 인생을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된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했던 항공기 납치 사건, 흔히들 알고 있는 9.11 테러로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붕괴됐다. 2,996명의 사망자와 6,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테러 조직과 전쟁을 시작하였고 미국 국토안보부 개설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9.11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사건이지만 특히 그 당시 뉴욕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인 사건을 넘어 개개인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인생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체험한 것이다. 뉴욕이란 대도시에 바쁘게 살면서 고향의 가족을 찾아갈 시간도 아까워하던 사람들이 비로소 가족을 돌아보게 되고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9.11 테러 이후 뉴욕의 수많은 펍이나 스포츠바 등을 찾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과거보다 더 쉽게 애인을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더욱 적극적인 풍경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곧 죽음을 의식한 계기를 경험하면서 성취 위주의 가치관에서 정서적인 가치관으로 목표가 바뀐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의 삶은 한정돼 있다. 그 유한성을 인정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달을 수 있다. 암 투병을 지나오면서 나 역시 내가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었다. 내 인생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말할 수 있다. 물질이나 성공보다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기에 내 삶은 충분히 풍족하다.